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난폭해지기 때문에 소년사법 제도에 대해서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난 10월 31일 국회 도서관이 입법 현안 법률 정보 제69호로 독일의 청소년 사법제도 관련 입법례를 발간했습니다. 네, 그렇게 발간한 이유는요, 우리나라의 소년법과 청소년 사법제도에 관한 어떤 입법적 개선,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인데요. 네. 올해는 유난히 청소년 강력범죄가 참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 9월에 국민이 20만 명 이상이 청원하면 청와대가 답변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 1호 답변이 바로 소년법 개정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청와대는요, 약 한 달 동안 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국민청원 가운데 20만 명 이상이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 수석이라든지 각 부처의 장관이 직접 이제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소년법에 대한 청원은 40만 명의 추천을 받아서 답변을 받은 거죠. 40만 명. 정말 그만큼 현행 소년법에 기초한 법제도에 관한 불신이 커지고 있고, 또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청소년 범죄의 해결책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아니면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 또 형사 미성년의 연령을 조정해야 된다. 다양한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소년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법이 있습니까? 소년 관련된 법? 네, 오늘 우리가 다룰 법은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인데요. 네. 먼저 소년법이란 이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그리고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리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이 됐고요. 1958년 7월 24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요, 청소년이 건전한 그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청소년에게 나쁜 그렇죠. 그런 그 유해한 매체물이나 약물 이런 게 청소년들에 유통되는 것을 막고, 또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이런 내용이 담고 있는데요. 1997년 3월 7일에 제정됐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달라 해야 되는데 청소년 보호법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조금 난리가. 그렇죠. 소년법은 형사 절차에 소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이고,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해주는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서는 안 되겠죠. 소년법도 마찬가지지만, 이 법들 20대 국회에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소년법은요, 현재까지 총 18건이 발의가 됐고 네. 모두 계류 중입니다. 법안 발의의 시기로는 작년에 한 건, 그리고 올해 17건이 발의가 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최근 일어난 강력 범죄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보호법은 현재까지 총 10건이 발의됐고요. 3건은 통과됐고 나머지 7건이 계류 중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려 하는데,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조선시대에 소년법 있었을게요? 없었을게요? 있었겠게요. 죄송합니다. 소년법,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는 거 압니까? 오, 그래요? 조선시대에. 네,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이 이 소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데, 조선시대에 경국대전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조선 기본 법전이죠. 그 법에 따르면 소년이 살인이나 강도를 꼭 완인한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불구속 수사까지. 그래서 소년에 대해서 현재랑 비슷해요. 특례 규정들이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네. 조선시대보다 훨씬 옛날로 가볼게요. 예. 기원전 1100년. 기원전요? 지금으로부터 한 3100년 전. 와. 주나라 법전인 주례에도요, 어린아이는 방면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중국 형법의 기초, 이념 기초가 되는 예기라는 곳에서도요, 네. 아동범과 소년범에 대한 그런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부터 이 어린
어린 사람에 대한 어떤 이런 형사처벌을 좀 면해주는 이런 좀 그런 게 정해져 있었는데 왜 요새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게 처벌하자 이런 내용이 주장이 될까요?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가 성인들의 강력범죄 못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최근의 사건들을 보면은 정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 범죄의 강도가 낮은 거는 또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요. 오히려 또래 간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경우가 많고 네. 또 미성년자에 대한 법망이 좀 느슨하다는 거를 악용하는 케이스도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올해 제가 생각하기로 가장 충격적인 사건 한 3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지난 3월에 발생했던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이에요. 다들 아시죠? 이 고등학교를 중퇴한 김양이 공원에서 놀고 있던 이 8살 초등학생 아이를 유인을 해서 살해한 사건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실 살해에서 끝나지 않고 시신을 너무나도 잔혹하게 훼손하고 또 유기한 점에서 더 충격적이었죠. 검사가 구형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정도로 잔혹한 사건이다 생각이 들고 이거 말고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상해 사건 있었죠? 이것도 굉장히 유명했죠. 지난 9월에 SNS 상에서 피투성이가 된 네. 그 여중생의 그 사진이 돌아다녔었는데요. 합성 논란까지 일었어요. 이거 합성 아니냐, 또 진짜 영화인 줄 사진이냐. 알았어요. 네, 영화 그래서 소품 알고 같은 거. 봤더니 그 학생이 이제 만 14세의 여중생이었는데 1살 많은 선배에게 그 집단 폭행 당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공개된 CCTV에 의하니까 가해자들이 1시간 동안 폭행을 하는데 그게 막 발로 얼굴을 차고 뭐 벽돌 나오고요, 소주병 나옵니다. 이게 뭐 정말 손에 잡히는 대로 정말 피해자를 정말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그런 장면이 담아 있었는데요. 네. 근데 충격적인 이 폭행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 폭행 사고 일어나고 이후에 전국 각지에 계속 일어납니다. 강릉, 인천, 아산 등에도 이 여중생에 의한 폭행 사고들이 이제 발생하고 이게 알려지니까 결국은 소년법을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된 것이죠. 네, 뭐 가장 네. 최근에 발생한 사건으로는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이 끔찍한 범죄 전말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그의 딸이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를 또 권하고, 먹이고, 네, 또 살인 이후에 피해자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이 되는 가방을 또 옮기는 것을 또 도왔고, 이런 그 또 피해자의 부모가 딸의 행방을 묻는 과정에서도 거짓으로 증언하는 등 또 그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이 과거 이 소년들의 범죄와 달리 최근에 이 범죄가 너무나 흉폭하고 너무나 잔인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 학창 시절이나 네. 아니면 최근까지 이제 제가 생각했던 청소년 범죄들, 제가 목격했던 청소년 범죄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뭐 순간적으로 이 충동을 참지 못해서 뭐 물건을 절도를 한다던가, 훔친다든지. 그러니까 단순 절도라던가, 아니면 친구들끼리 으쌰으쌰하면서 주먹 다짐 정도, 그렇죠. 싸우는 정도, 아니면 최근에 문제된 뭐 SNS 왕따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앞서 얘기한 거 보세요. 엽기 살인 있었죠. 거의 살인 미수에 가까운 심각한 폭력이 있었죠. 이거 굉장히 범죄의 그 질이 굉장히 나빠졌고요. 또 이제 이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저지르는 범죄, 앞에 봤던 그런 내용들은 보통 그냥 순간적인 어떤 충동을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본다면, 최근에 일어난 일들은 너무도 악의적이고 너무도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진짜 이제 막 두도를 향해 다가가는 딸을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야, 이거 진짜 이거 어디 무서워서 애들 학교를 제대로 보내겠나, 이거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걸 제대로 놀러 가게 보내겠나, 너무 불안해요. 곧 중학생이 될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 중학생도 무섭습니다. 덩치가 커졌어요. 너무나 커져가지고 무섭기도 합니다. 네, 아이의 교육도 문제고 사실 네. 다른 타인을 믿는 것도 좀 불안해진 사회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런 일이 최근에만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크든 뭐 작든 간에 이런 범죄는 계속해서 좀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범죄가 끊이지 않는 건, 청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는 건 무엇보다도 어떤 처벌이 좀 약해서가 아닌가. 그래서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성숙한 상태고 이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법망에서 좀 보호를 받아왔는데 지금도 보면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더 잔인하고 더 극악무도해요. 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껏 청소년, 이 소년에 대해서 처벌은 어떻게 왔습니까? 네, 먼저 2004년에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보면요. 네. 이 사건은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인데요. 가해자 중에 5명만 소년원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또 2014년에 발생한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보시면요. 여중생 4명하고 성인 3명이 함께 이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뭐 끓는 물을 몸에다 끼얹는 등의 가학행위를 저지르던 중에 피해자가 쇼크살을 한 사건인데요. 가해 여중생은 각각 장기 9년, 단기 6년, 그리고 장기 7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고요. 성인의 경우는 각각 무기징역과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처벌이 참 약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학생 44명이 이렇게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보호 처분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면 사실 또 형을 다 받아봤자 이게 20대에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이제 소년법 같은 경우에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만 19세 미만의 이제 청소년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죄를 범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인과 다르게 약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징계를 하기보다는 이제 좀 교육의 관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연령대별로 뭐 어느 정도까지 이제 처벌을 할 수 있고 그 수위가 좀 나눠져 있죠. 나누는 기준은요. 네. 3가지예요. 하나는 만 10세 미만, 그러니까 10세. 9살까지. 네. 이런 소년을 우리가 범법 소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0세 이상부터 13세, 만 13세까지. 그러니까 10살, 11살, 12살, 13살까지. 이때는 우리가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까지, 즉 만 18세까지는 우리가 범죄 소년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단계의 이 범법 소년은 그 어떤 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촉법 소년은요,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상 보호 처분 정도를 받고요. 세 번째 이 범죄 소년은 만약에 죄를 저질러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성인보다는 좀 약한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10세하고 14세가 중요한 어떤 기준인데 10세 미만자는 뭐 살인을 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죠, 절대로. 그리고 최근에 용인에서 캔맘 벽돌 그렇죠, 던진 벽돌 사건 던진 9세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인데 이 경우는 처벌을 못했고요. 14세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형사 미성년자가 14세 기준이기 때문에 14세 이상이 돼야지만이 이제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예전에 14세하고 형법 만들 때하고 지금 14세하고 또 다른 게 아니냐, 나이를 좀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되고 있죠.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번 그 부산 여중생 사건 그걸 보면서 좀 기준을 낮춰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사실 다 컸잖아요. 이미 성인으로 가는 문턱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나. 고등학생보다 아직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사실 중학생이 좀 문제일 것 같기는 해요. 네. 중2병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하잖아요. 무서운 아이들이죠. 네, 그래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제 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범죄에 좀 노출될 가능성도 높고 네. 또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건지도 좀 분별을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을 보시면요. 정신적이나 뭐 육체적으로 발육 상태가 정말 예전과 달리 굉장히 빠르고요. 또 성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런 청소년들에게 이제 걸맞는 형벌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고 중학교 올라가는데 저랑 키가 이제 비슷해지려고 그럽니다. 가끔씩 두렵습니다. 그 정도 덩치가 이제 크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 사실 소년법 조항, 나이 조항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 사건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발생한 사건 모두 아직 사실 뭐 재판 중이고 확정된 건 아닌데요. 사건이 워낙 중대하고 또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한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22일에 1심이 선고가 됐어요. 그렇죠. 만 17세인 주범 김양에게는 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 및 약취 유인 후 살인죄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또 사체를 손괴하고 유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다 유죄가 인정이 됐고 결국에는 징역 20년과 30년간의 이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공범이 있었잖아요. 만 18세인 공범 박양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같은 혐의 다 유죄가 인정이 됐고요. 무기징역 그리고 3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여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아마 형이 나온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일단 뭐 재판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의 소년법 상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나라가 만 11세에서 14세 정도를 이제 소년법을 적용할 수 있는 나이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연령 기준을 점점 낮추는 추세라고 밑으로 합니다. 내리고 있다. 네. 일본도 시간이 갈수록 이 소년범을 처벌하는 그 처벌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우선 2000년에 형사 책임 연령을 만 16세에서 만 14세로 낮췄어요. 일본은 만 16세였어요. 이야, 일본 우리보다 좀 높죠. 더 높았네요. 예, 근데 예. 이제 어쨌든 2000년에 만 14세로 낮췄고요. 또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에는 형사재판으로 넘겼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소년도 재판이나 뭐 이런 예. 식으로 했었나 봐요. 와. 이후에 2007년에도 또 강화되는데요. 소년원 송치 대상을 11세에서 12세까지 확대했고요. 형량도 점점 강화해서 2014년에는 원래 유기징역이 최대 15년까지만 선고가 가능했는데 그걸 네. 20년으로 늘렸대요. 이야. 또 18세, 19세 청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을 적용을 받기는 하나 형량은 성인과 동일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 소년범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있습니다. 방향이네. 예. 미국 역시 그 18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네. 강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년범이라도 살인을 저지르면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실제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받은 소년범이 현재 2,5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사실 소년법 조항을 제가 살펴보니까 195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아마 형법하고 만들어질 때 제정이 된 법률인데 그 당시에 연령이 만 12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2세 미만자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처벌받지도 소년법 처벌도 안 받은 상황인데 그 너무나 좀 아이들 발전이 커지니까 몸 같은 게 2007년에는 그 12세를 10세로 지금 낮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흉폭해지고 이러니까 10세에서 좀 더 낮추자라는 얘기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소년법 관련해서 발의된 법안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강력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그 저지르는 연령도 이제 낮아지고 있고요. 그 수법이 사실 성인범죄 못지않게 너무나도 이제 흉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렇게 처벌을 경하게 받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생기게 됐고 네. 이것이 반영된 발의안이 있는데요. 내용은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에 대해서 처벌을 좀 더 강화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호 대상 소년에 대한 연령을 조금 더 이제 낮추는 거죠. 조정을 하자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지난 9월 8일에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촉법 소년의 기준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한 건데요. 이거에 따르면 지금 현재 12세, 13세는 전혀 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이게 통과가 되면 12세, 13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2회 이상의 특정 강력 범죄를 범하였거나 아니면 4회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이런 소년 재범자는 이런 소년 재범자는 교화의 가능성이 좀 낮다. 또 죄질도 나쁘니까 그 감형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그 감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봐서요. 일반 형사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했고요. 또 소년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의 죄를 범할 경우에 네. 형량을 지금 최대
15년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25년으로 상향을 했고요. 이제 부정기형이에요. 소년은 좀 모범적으로 수영 생활을 하면 그냥 5년 지나도 풀어주고 아무리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하지 않아도 10년은 넘기지 못하게 이렇게 단기를 정한다는 거죠. 장기 단기를 정해요. 근데 그게 5년 10년인데 이거를 7년 15년으로 이것도 이 형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개정안에 이 방을 나왔습니다. 보면서 힘들죠? 나머지 네, 제가 좀 힘들어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해서 가석방을 이제 해줄 수 있는 형의 기간을 예전에 무기형 경우는 5년 이상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도록 됐는데 5년 너무 짧다. 8년으로 하자라고 바꿨고요. 15년의 유기형이면 3년이라는 조항을 뒀고요. 또 25년의 유기형을 받는다 그러면 4년으로 지금 눌리는 가석방 기간을 조금 늘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법들도 많이 바뀌고 있죠. 네,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뭐 현행법상 보호 대상인 소년의 연령을 일단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요.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 형의 완화를 15년에서 20년으로 높이는 그렇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9월 6일에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이 있고요. 촉법 소년의 나이 상한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또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 형의 완화를 15년에서 22년으로 높이는 그 개정을 하자는 것으로 지난 9월에 또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비슷비슷한 개정안도 네.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있죠? 네, 김도읍 의원을 비롯해서요. 9월에 발의된 소년법 개정안만 9건인데요. 촉법 소년의 연령을 종래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좀 정비하자는 내용으로 지난 9월 7일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고요. 네. 소년원 보호 기간이 현재 최대 2년인데 이거를 최대 4년으로 늘리자는 내용으로 지난 9월 8일 전해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년이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하였을 때 이 소년부의 소년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하고 보호 사건을 하지 않고 형사 사건으로 하도록 하고 또 사형, 무기형이 처해진 경우에는 형벌의 완화를 30년까지, 30년 유기징역까지 하는 걸로 하는 그 법안이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9월 8일 날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습니다.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강력하게 우선 처벌 맞아요? 지금 한 4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소년법을 폐지해라. 소년법을 개정해라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는 이유는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이런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너무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청소년이란 이유만으로 너무 경한 처벌을 받는 거 이거 뭔가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이제 분노를 느껴서 이제 아예 모두 다 똑같이 성년과 똑같이 처벌하자라는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요. 물론 거기에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서 이 소년들에 대한 기존의 그 처벌을 좀 강화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앞으로 모든 청소년들의 범죄를 성년과 똑같이 처벌하자.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범죄에는 성년처럼 아주 악독한 아주 이런 범죄도 있지만 정말 미성숙한 이런 정신 상태 때문에 순간에 실수로 저지르는 범죄들도 많고 이걸 잘 교화하면은 다시 건강한 사회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호 사건으로 처리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사건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년법을 폐지한 게 아니라 그런 건 그런 거대로 남겨놓고 좀 이런 강력범죄 이런 거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변호사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는데 사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사실 심정적으로 참 잔인하죠. 많이 힘들잖아요. 네, 앞서 밀양 성폭행 사건이나 경남 살인 사건의 경우 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이 최대 형량으로 15년을 산다고 하면요. 그 출소하면 30세잖아요. 근데 이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 건데 이제 가해자들이 그 정도의 이 형량을 받는다는 게 정말 그 범죄에 상응하는 정도인가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강력범죄의 경우만큼은 예외적으로 좀 나이를 불문하고 엄하게 좀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 같아요. 미성숙이거든요. 이 소년에 대해서 처벌을 좀 줄여야 되고 적게 해야 되고 형사 특례를 규정한 게 미성숙인데 우리 형법 만들 때는 14세 정도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60년대에 14세하고 2017년 지금의 14살하고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때 14세라는 기준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다만 우리 임방울 변호사 말한 것처럼
소년을 그대로 똑같이 니도 똑같이 처벌 받자. 이건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쵸. 아직 미성숙이니까 나이를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참 이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게 네. 신체는 분명히 과거보다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과연 정신도 그렇게 같이 따라와주고 있는지. 요새 우리 아이들 무시하십니까? 상당히 이게 아직 우리가 어려서. 상당히 이게 미디어 같은 게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점도 있죠. 조금 나이를 좀 다운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막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각에서는 수사 방법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의견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네. 대한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이영학의 딸에 대해서도 1차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되지 못한 것도 그 이유에서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일부 청소년들이 그런 걸 알아요, 또. 알기 때문에 그걸 악용하면서 또 뒤로는 이렇게 증거인멸을 한다든지 뭐 할 건 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많죠. 이게 우리가 구속을 하는 게 네. 그러니까 형을 정말 선고받기 전에 구속을 하는 이유는 수사에 필요하니까 아니면 재판받을 때 필요하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누굴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 자체가. 그래서 이 구속을 하려면 우리는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이 범죄로 확정된 게 아니니까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해서 이제 뭐 한다는 게 그 원칙인데 근데 도저히 수사를 해보려니까 이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수사가 안 되는 된다. 거예요. 재판이 안 돼요. 뭐 이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구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 사유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도주에 뭐 우려가 있다든지 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주거가 불분명하다든지 거기에 이제 구속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든지 범죄가 중대하다든지 이런 요소를 꼼꼼하게 따져서 구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수사에 방해될 만한 일을 할 것 같은 사유가 있으면 구속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렇죠. 무조건 이거는 구속은 처벌이 아니니까. 수사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쩌면. 그 어금니 아빠 이 사건의 네.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 또 도주까지는 뭐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좀 발부 시에는 아무래도 중학생이고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성인보다는 조금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 구속영장 제한 그 소년법 조항 지금 법안 발의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지적, 우리가 지금까지 한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 소년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는다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지난 9월 13일에 손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는요.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결이 달라지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먼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와 그 어금니 아빠 사건의 이영학의 딸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네. 근데 이때 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 여중생 2명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지른 범죄가 법과 공동체가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 맞습니다. 네, 교화와 선도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물론 그 소년법의 정신이지만 범죄가 중대하고 또 보복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 도주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심사숙고 끝에 형사법정에 세우기로 했다라고 아마 이 밝혔습니다. 사건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14세 여중생의 구속영장 뭐 거의 첫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그 어금니 아빠 이영학 그 사건도 다 나중에 구속이 되죠, 그 딸이. 그렇죠. 어금니 아빠 사건 딸 이양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사체유기 혐의만 해서 적용됐었죠. 그래서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법원이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거 이제 소년법을 거론을 했어요. 소년법상 이양을 그 구속해야 할 사유가 보기 어렵다 이러면서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이제 2차 청구가 있었죠. 네. 그 영장실질 심사에서 이제 인정이 된다 증거인멸하거나
염려나 도망의 도주의 염려가 있고 또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사실 하면서 이제 구성재 발부가 됐는데 여기는 이제 죄가 더 추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 유인죄가 더 추가가 돼서 결국에는 영장이 발부가 됐죠. 그리고 뭐 이 이안 같은 경우는 뭐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 그렇죠. 공범이라고 보이죠. 아버지가 부르니까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서 친구를 적극적으로 부르고 수면제인 거 알면서 그것도 전달해 주고요. 뭐 이런 점에서 좀 죄질이 많이 안 좋죠. 그렇죠. 결국 이 소년법 조항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영장 청구를 꺼리고요. 소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발부하는 게 그냥 간단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영장을 기각을 했었는데 요 사건들을 계기로 이 조항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글쎄요. 하여튼 처벌도 강화하고 뭐 수사의 방식도 바꾸고 다 좋은데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우리 소년, 청소년에 대한 보호 대책 이런 거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해 청소년. 맞아요. 네. 이 청소년 범죄가 이 피해자가 누군가를 보면 보통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청소년이 보통 자신들의 동기나 아니면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그 범죄 대상으로 삼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런데 현행 법에는 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규정은 보이지가 않아요. 없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년법만 보더라도 이 소년법이 소년범들의 어떤 교정이나 교화를 위한 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년범에 대한 수사 절차나 뭐 처분 절차 이런 것만 명시하고 있지 그 피해자들이 어떻게 뭐 상담 치료하거나 의료 지원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해 청소년과 어떻게 분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필요한 것 거죠. 같은데. 그게 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가정폭력방지법이라든지 아동학대 특례법 그리고 성폭력방지법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제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 지원 또 뭐 네. 상담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가해자의 접근 금지 이런 것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국가와 지자체는 이제 성폭력 피해자에게 또 보호시설도 제공을 하고 또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는 자립을 위해서 또 생활보조금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 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거죠. 피해자들은 가해자랑 같은 학교를 계속 다닌다든지 보복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또 치료비 부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년법에 보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대책 같은 게 좀 전무하거나 없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피해를 입으면 단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밖에 안 보이고 또 가해자에 대한 교화 프로그램은 좀 많은 것 같은데 피해자 대책은 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련된 법안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현행법에 소년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그리고 긴급인시조치, 임시조치와 관련된 이 규정을 신설해서 초동수사 단계부터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하게 이제 분리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자라는 이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소년범죄 사건의 이제 조사나 심리 전에 반드시 전문가로 하여금 가해자 피해자 모두 네.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를 이제 의무화시키는 그 내용도 들어가 있는 발의안이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에 김삼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의안입니다. 네, 뭐 이런 법안들이 좀 소년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처벌도 중요하지만 또 보호하는 것까지 빨리 좀 통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처벌부터 피해자 보호 또 강력범죄 해결책 같은 걸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런 범죄가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방책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방책요. 예방책 논의를 하려면 먼저 그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박순자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 4년간 수사기관에 입건된 범죄 소년 중에 폭행 혐의 가해자는 2014년 2만 82명에서 2015년 2만 144명으로 네. 늘었고요. 2016년에는 2만 468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이런 강력 범죄 있잖아요. 이런 강력 범죄로 검거된 10대, 그러니까 만 10세부터 만 18세까지예요. 이 10대 또한 15,849명. 감이 안 오시죠? 하루에 9건입니다. 하루에 9건씩 이런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 10대 강력 범죄 중에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즉 촉법 소년? 그렇죠. 네. 그런 촉법 소년의 발생률도요. 2012년에 15%를 시작으로 점점점 올라서 2016년도에는 15%래요. 너무너무 늘고 있는데 이런 청소년 범죄 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크게 세 가지로 볼 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오투어 범죄가 가장 잠깐만요. H2O 뭐 물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산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오토가 뭐예요? 오투어, 온라인 화학 기호예요? 아닙니다. 네.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온라인 투 오프라인 네. O2O. 네, 그 범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아 예. 지난 2012년에 10대 청소년이 대학생을 잔인하게 살인했던 신촌 대학생 살인 사건. 알죠. 네,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인터넷 사령 카페에서 이제 뭐 스스로를 마녀 또 퇴마사 이렇게 지정을 하고 역할놀이 같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마녀로 추앙을 받는 이 박 씨의 활동을 남자친구인 김 씨가 방해를 하자 그 김 씨를 일면식도 없는 윤 씨가 자신의 역할에 심취해서 잔인한 살인을 저질렀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야. 이렇게 인터넷에서 모의가 돼가지고 이제 현실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을 오투오 범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좀 대학 다닐 때 게임 같은 거 하면 실제 게임이 현실로 되는 경우도 그런 거 비슷한 거네요. 게임하다가 막 지니까 억울해서 실제로 한번 싸워보자 뭐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좀 무섭습니다. 네. 근데 올해 초에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역시 좀 비슷해요. 이게 이 사건의 가해자 김양도 SNS에서 자캐라는 걸 했대요. 자캐요? 자작 캐릭터의 종말인데 이 자캐라는 게 일종의 이제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극을 하는 뭐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 특히 김양 같은 경우에는 강력 범죄와 이제 잔혹극을 주로 다룬 시리어스 커뮤니티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역할을 정해가지고 역할극을 하는 거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아이들이 잔혹합니다. 그래서 오투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네. 두 번째 분석으로는요, 청소년들의 SNS 일탈 문제입니다. 네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물론 강릉과 천안에서 일어난 사건 역시 폭행하는 모습을 SNS에 중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요. 그러니까 또래 여학생이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이렇게 SNS에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사건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도 반성을 하기는커녕 이걸 계기로 나 팔로워 늘려가지고 페이스북 뭐 스타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반응을 보여가지고 좀 심각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청소년들 주변에 유해 정보가 너무 많아요. 특히 청소년들이 유해 정보에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 경찰청 사람 땡 뭐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그 범죄 그 장면 재현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항상 밑에 이렇게 자막이 나왔어요. 이런 거 뭐 맞아요. 따라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장면으로 모방 범죄 일어날까 우려된다 뭐 이런 언론 못 보도도 있고 보겠어요. 이랬었는데요. 네, 지금은요. 네. 아이들이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뭐 살인, 강간 이런 걸 검색을 하면 이거를 묘사한 그런 유해 동영상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 하면서 유해 비디오 테이프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떴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휴대폰 하나로 다 보는 금방 거예요.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 2015년에 네. 교실에서 남학생이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그런 사건이 맞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한 동영상 커뮤니티, 유명한 커뮤니티 있어요. 네. 거기에 올라온 폭탄 제조법을 보고 그걸 범행을 계획했대요. 예전에 왜 그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 일어난 거 조승희? 있었잖아요. 네, 자기도 그 조승희처럼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좀 많은 사람이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청소년 그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수준을 보이는 청소년이 10명 중에 3명 정도 해당한다 그러고요. 인터넷 도박 이용자가 10%가 10대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요즘 청소년들 매체, 인터넷 너무나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보를 빨리 접해서 좋긴 한데 그
그것을 통해서 미성숙된 청소년들이 뭐 범죄에 빠질 가능성도 큰 것 같아서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접하는 정보들을 보면은 이 폭력성이 굉장히 높고요. 리얼리티 강도가 세져서 청소년들이 참 영향을 받기가 쉬운 것 같아요. 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경우 그 안에서 이제 범죄를 얘기를 하면은 뭐 독려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동력까지 준다고요? 네, 와. 그래서 범죄 충동에 더욱 노출되기가 쉬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뭐 우리가 말한 뭐 SN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범죄 요인, 세 가지 요인이 청소년 범죄의 무조건 요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게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게 현행법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같은 이런 심의기관의 유해 매체물 심사 대상이 되는 매체물의 하나로 인터넷 신문이라는 거를 규정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주로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을 전파하는 인터넷 신문은 제외한다라는 이제 제외하는 카테고리가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인터넷 신문의 이제 청소년 유해성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사실 청소년 유해 광고물 수가 2013년에는 뭐 한 800개 정도, 2014년에는 1000개가 넘어가고 또 지나서 2015년에는 1500개가 넘어가거든요. 와. 근데 많은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제외되는 그 신문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해 매체물 심사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도 사실 큰 문제죠. 네, 또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네. 인터넷 신문 사업자 등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로 지정을 하고 네. 또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많은 신문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이 그 청소년 유해 정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야,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그러면 꼼꼼하고 하여튼 철저하게 강력한 좀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인터넷 신문도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네. 유해 매체물 심사 대상이 되도록 오.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서 인터넷 신문을 통한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 이런 내용으로 지난 4월 11일 김삼화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이것도 통과해서 빨리 막으려면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4월 말을 기준으로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 사이트가 6,203개입니다. 근데 제가 많다. 자주 보는데 바로바로 떠요. 막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너무 싫어요. 정말 민망해. 너무 민망해요. 제가 그러니까요. 봐도 너무너무 민망한데 이거를 저희 아들하고 저희 딸하고 같이 본다고 상상 너무너무 싫습니다. 진짜 이 좋은 정보가 넘치는 온라인 정보 중에 좋은 정보도 많은데 꼭 이런 거 봐야 됩니까? 좀 우리가 어른들이 청소년 꼭 보호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좀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지킬 수 있는 시행안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6월 21일부터 시행된 내용인데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청소년 유해 물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유해 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이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이 이거에 이제 이용 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 물건을 청소년 유해 물건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고요. 네. 이거를 만약에 판매를 한다. 그러면 판매한 자 같은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청소년 유해 물건이라는 거 여기서는 건강을 해치는 전자담배나 레이저 포인트를 말합니다. 또 초산엘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에 젤상으로 부는 풍선류 이런 것도 유해 약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유해 행위 방지를 위한 제재 방안도 생겼는데요. 네. 앞으로 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한테 종사자를 두거나 그걸 감시하는 종사자를 두거나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갖추어서 출입하는 사람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고요.
청소년 혼숙 이렇게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및 장소 제공행위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네.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랑 같이 숙박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 이성끼리 와서 혼숙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출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출입을 제한하는 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해당 내용들이 지금 시행 중이니까 관리 감독이 또 어른들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소년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 좀 나눠봤는데 혹시 뭐 추가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저희가 오늘 내용을 네, 예방부터 뭐 대책까지 다 했기 때문에. 글쎄요. 네. 우리 소년 우리나라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들. 그러니까 예방도 해야 되지만 만약 또 범죄를 또 저지른다 그러면 어쩌면 또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또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여튼 또 논의가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 강한 처벌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교화, 보호 처분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소년법 개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사실 지금까지도 뜨겁습니다. 근데 청소년의 잘못을 우리가 먼저 논하기 전에 어른과 우리 사회에 책임이 없는지 한 번쯤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